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산세무 1급, 지금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 부가가치세 부속서류를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어디까지 했었냐면,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에서 불공사항에 대한 탭과 그다음에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내역, 정산내역, 안분내역, 정산내역은 주로 이제 원재료라고 그랬었고, 얘네들은 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이 동시에 되는 항목일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과세부는 공제할 수 있도록 그 금액을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줘야 될 것이고, 면세 부분은 걔를 갖다가 대변으로 부가세 대급금 공제하지 않는 금액을 빼주는 거라 그랬었죠. 그거 계산하는 것이 공통매입세 안분계산이다, 정산내역이다, 그걸 했던 거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대상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 대상 자산일 경우에, 즉 건물이나 구축물,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감가상각 자산들을 두 가지로 구분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부가세법에서 특히나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을 할 때에는 여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가, 얘는 한 번,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최소한 감가상각하는 자산을 갖다가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축물인 경우에는 몇 기간 동안에 20기 동안에 부가세로 20기라고 얘기하면 연수로는 10년이 되죠. 1년에 1기, 2기, 2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자산을 갖다가 우리 재무회계처럼 세세하게 나누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기타 자산이라고 이렇게 해놨었죠. 기타 자산은 몇 기 동안 하라 그랬어요? 4기 동안, 즉 연수로는 2년 동안 계산하라 그랬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계산하는 방법이 지금 공통으로 사용된, 즉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그 감가상각 자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갖고 올 때 매입세액을 내기는 했지만 한 방에 끝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년 매 기수마다 부가가치세를 갖다가 지금 면세 비율이 높아졌는지 낮아졌는지 따져가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계산을 해주게 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납부세액, 환급세액 재계산이란 명칭이 붙었다는 얘기고요. 자, 일단 여기 건물, 구축물 상각 연수는, 상각 퍼센테이지는, 상각률 몇 퍼센트라고 했었냐면 5% 기억해 두시고 계시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타는 4기니까 4번 하면 25%씩 4번 하면 100% 되죠. 이렇게 해서 나와있고, 지금 여기 K랩에서는 여기 상각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경과된 과세기간이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여러분 프로그램 중에서는 여기 K랩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A 프로그램 사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거기서는 여러분이 선택해 줘야 돼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또 헤매잖아요. 아, 이건 자동 계산 되니까 라고 했다가 안 나오면 좀 골치 아파진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이 어차피 실무에서도 그 내용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여기에 대한 마지막 우리 교재에서 주어진 문제가 116페이지에 나와있던 문제였었죠. 116페이지를 보시고서 그 자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명세서 클릭하시고요. 회사 9000번인 거 확인하세요. 9000번에 경영과 회계, 그 다음에 여기는 확정이니까 1기 확정이라고 했죠. 4월부터 6월까지.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 그 시간에 우리 입력하다 말았던 금액 있죠. 제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거기 116페이지 보시게 되면 얘네들은 나갔다 들어가게 되면 이 코드 번호가 지금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지고서 정렬이 되다 보니까 건물, 구축물이 먼저 나왔죠. 먼저 나온 거 상관없어요. 자, 그럼 건물하고 구축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건물, 구축물
취득할 때 매입세액 있죠. 그 매입세액은 공제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먼저 계산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란 말이죠. 매입세액 400만 원을 다 공제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이 건물에서는 면세사업도 과세사업도 다 하니까 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100%다 지금 공제가 되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를 공제해 줘야 되는지를 계산해야 되겠죠. 면세 비율만큼 면세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만큼에 따라서 납부세액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나올 수 있어요? 환급세액도 나올 수가 있다 그랬었어요. 자, 우선 주어진 거 여기 취득연월일을 보세요. 취득연월일을 보시게 되면 지금 2000년 11월이죠. 그죠? 2000년 11월이면은 이따가 우리 여기 자료 체감률이라든지 상각률이에요. 상각률은 아까도 얘기해드렸고 경과된 과세기간은 2011년, 2020년 11월 그러면 2020년에 2기는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021년 1, 2기 들어가야 될 것이고 2022년 1기 등등 그러면 해당되는 건 3기밖에 없죠. 2020년 1기 2021년 1, 2기 그 3개죠. 지금 언제 신고하는 거니까 1기 확정이잖아요. 이것도 한번 혹시나 모르니까 자 경과된 과세기간은 건축물인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 개수를 세려면 2020년 1기는 2기 들어가죠. 취득한 기수는 꼭 포함시키라 그랬어요. 두 번째 2021년 1기 2기 들어가고 지금 신고는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 1기 하고 있죠. 근데 마지막 신고하는 그 기수는 포함시키지 말라 그랬었죠.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 경과된 과세기간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 경과된 과세기간이 3이라고 자동으로 딱 알아서 계산된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건물 구축물은 상각률 5%로 하기로 했었죠. 이걸 여기선 체감률이라고 부르네요. 자, 그렇다면 단기권은 집어넣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지금 1기 전체의 자료를 입력하라 그랬었죠. 이게 아니라 여기 2022년 1기 자료 준 것은 얘를 기준으로 이제 면세 비율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단기권은 저기 교재 보시게 되면 117페이지예요. 117페이지에 공급가액 내역으로 안분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면세 비율이 단기께 몇 퍼센트인지 기준이 먼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총 공급가액은 3억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총 공급가액 3억을 입력해 줬고요. 그 다음에 면세 비율은 1억 5천이죠. 1억 5천을 띵 이렇게 입력하니까 면세 비율이 몇 퍼센트예요? 여기는 지금 면세 비율이 50%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입력할 때요.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해서 직전 기수권은 얼마를 입력해야 돼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럼 직전기는 여기 2021년 여기도 써볼게요. 2022년이네. 2022년 지금 1기를 갖다가 1기가 지금 단기란 말이에요. 그럼 직전이라고 한다면 2021년 2기가 돼야지 직전 기수가 맞겠죠. 그죠? 근데 그 차이를 보니까 지금 2억에 8천만 원이면 몇 퍼센트 나와요? 2억에 8천만 원이면 40%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40%를 이렇게 쓰면 지금 직전 기수는 면세 비율이 40%였는데 지금 50%로 증가했죠. 5% 이상 차이 나니까 계산해 주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직전 기수인 앞에 있는 2억 원, 면세 비율 8천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3개 기수를 주게 되면 반드시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2021년 1기 면세 비율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럼 여기 이번에는 그 전기였던 2021년 1기 면세 비율을 계산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세 비율이 얼마예요?
6,080만원 나누기 여기 1억 6천 하게 되면 면세 비율이 여기 38% 계산이 나와요. 그죠? 그럼 봐요. 지금 2021년 1기 때 38%였었고요. 면세 비율이 2021년 2기 때 40%였었으니 지금 1기에서 2기 넘어갈 때 이때 이거 작성을 했었겠어요? 안 했었겠어요? 안 했죠? 3% 아니 5%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력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가 된 거예요. 여기 2기가 2022년 1기가 됐단 말이죠. 여기는 안 했고.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할 때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측정 기수가 2021년 2기가 돼야 되겠어요? 2021년 1기가 돼야 되겠어요? 얘가 돼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입력할 때 직정 기수가 2021년 2기가 아니라 2021년 1기 자료를 입력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요걸 갖다가 얘기하게 되면 결국은 38%에서 지금 여기 50%로 갔으니 몇 퍼센트가 지금 차이나요? 면세 비율이 12%가 증가했죠. 아, 이거 쓰는 거 어려운데. 고난이도예요, 여기. 면세 비율이 증가했다면 면세 비율이 증가한 만큼 그만큼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이거 지금 매입세 공제 안 해주는 거 계산하는 거잖아요. 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라고 됐잖아요. 공제받지 못할 거. 자, 그럼 여기 계산이 얼마 나왔습니까? 40만 8천원 나왔죠. 그러면 차변에 얘를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얼마를 빼버려야 돼요? 40만 8천원. 이만큼은 빼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아까 우리가 쓸 때 납부세액에 해당되겠어요? 환급세액에 해당되겠어요? 여기 차변에다가는 건물에 대한 거죠. 건물이 다시 증가하는 거예요. 얼마만큼은? 40만 8천원만큼은 이렇게. 그리고 이런 상태, 이 상태를 부가세가 우리는 원래 공제받는 건데 공제를 못 받게 되니까 돈 더 내야 되겠죠. 공제를 못 받는 것만큼은 이런 상태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납부세액이라고 불러요. 자, 있어요? 납부세액. 그럼 환급세액은 요 반대로 되는 거겠죠.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나오고 대변에 건물이 빠지는 상황이 되는 걸 우리는 환급세액이라고 명칭을 부르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거는 기타 자산인데 기타 자산은 언제 취득했어요? 2021년 10월에 취득했죠. 그럼 교재에서 2021년 10월이면 앞에 있는 2021년 1기 자료에 포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얘는 2021년 1기는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얘는 그 이후에 취득한 거잖아요. 그러면 당기는 그대로지만 이 기타 자산에 대해서 직정 기수는 2021년 1기가 아니라 그대로 2021년 2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 입력하는 게 달랐던 거예요. 구분되셨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요게 헷갈렸기 때문에 시간이 좀 촉박해서 빨리 입력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전 차근차근 시간이 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플러스로 지금 나와있죠. 면세 비율이 지금 증가했어요? 감소했어요? 여기는 2021년 2기라고 했지만 2021년 2기는 지금 기수 면세 비율이 40%죠. 40%에서 몇 퍼센트로 증가했어요? 50%로 10% 증가했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납부세액이 나오겠죠. 즉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파란색으로 쓰면은 이렇게 써주란 얘기죠. 차변에 얘는 기계장치 기계장치로 금액은 얼마냐면 112,500원 이렇게 써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해서 112,500원
500원 이렇게 써주시고 얘도 똑같은 상태로 납부세액에 해당되는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납부세액에. 그래서 지금 요 문제 하나만 가지시고 그 내용을 차근차근 이해하신 다음에 차후에 우리 부가가치세 이건 연습은 사실 TT 전산세무 2급 갖고 해야지 돼요. 거기서 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세무 2급에 관련된 교재 아직도 있으실 테니까 기출문제도 좋고요. 여기 관련된 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서 납부세, 환급세 또는 공통매입세 요것만 골라서 문제를 풀어보셔야지 여러분이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게 되면 나오는 족족 틀립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그렇게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117페이지하고 118페이지까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마무리를 짓고요. 그 다음 단계인 119페이지에 수정신고와 가산세에 대한 건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화면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대한 건 마무리가 졌고요. 그 다음 단계가 수정신고하고 가산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서 보면서 한번 확인을 했었고요. 지금 여기 11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예종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이 화면 여러 번 보셨을 걸로 기억을 해요. 한번 체크포인트라고 해가지고 누락한 자료에 대해서 반영하는 방법으로 한번 문제를 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읽어보시는 거는 차후에 읽어보시기로 하고요. 우리는 실제로 한번 입력하고선 먼저 내용 이해한 다음에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120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가산세 계산할 때 세세하고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세금계산서 있죠. 맨 위에 세금계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미발급일 때 공급가액의 2%라고 되어 있죠. 공급가액의 2% 또는 기재금액의 2%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하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게 되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셨던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나 지연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었죠. 법인은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다.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는 올해부터는 6월 30일 지났으니까 2억 원이죠. 과세, 면세, 공급가액 합쳐서 2억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다. 그 다음에 이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또는 지연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가 가산세다. 세금계산서에서는 일단 이 두 가지만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지연전송,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지연제출, 부실 이거 다 들어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기는 하지만 가산세를 가장 큰 거 계산을 한 다음에는 중복 배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굳이 지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밑으로 쭉 내려가셔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거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이거를 갖다가 옆에다 표시 꼭 해놓으세요. 무신고를 갖다가 다른 말로 기한 후 신고라고도 불러요. 즉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신고하게 되면 얘를 무신고라고 부르고요. 여기 부가세 명칭으로 기한 후 신고라고도 부른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혹시 해서 한번 써드릴까요? 그러면 자, 아까 나왔던 2022년 1기 04월 01일부터 06월 30일까지 이렇게 1기 우리 확정 신고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지 된다? 이거 라고 물어보면
그 다음 달인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되죠. 근데 이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못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이거는 무신고예요. 무슨 신고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자에서는 언제 얘를 신고했냐면 8월 20일 날 신고를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렇게 8월 20일 날 한 게 얘가 수정 신고냐? 아니에요. 날짜에 맞춰서 신고를 전혀 안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는 얘를 무신고 또는 뭐라고 본다? 그래서 그냥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날짜에까지 신고를 못하면 무신고로 일단 된 거고요. 그럼 가산세는 어디에 걸 계산한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인 20%를 계산하셔야지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있잖아요. 일단은 확정신고 기간이 7월 25일 날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는데 얘가 잘못됐어. 그래서 8월 20일 날 신고를 다시 고쳐서 했어요.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이건 수정신고라고 부른다. 용어가 아예 다른 거고 가산세도 아예 다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얘기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 121페이지에 연결돼서 그 수정신고 시 감면이라고 되어 있죠. 수정신고할 때 또 옆에는 뭐라고도 되어 있어요. 기한 후 신고할 때 감면도 되어 있죠. 적용 가산세율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용어부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신고 시 감면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확정신고 때까지 신고를 하고 잘못된 거 다시 신고하게 되면 그 옆에 수정신고 시 감면 그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 미신고한 다음에 신고하게 되면 이런 기한 후 신고라고 해서 오른쪽에 50%, 30% 기한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죠. 그거를 적용받게 되더라. 결국은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 수정신고보다 가산세 적용 감면 비율이 훨씬 작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용어 구분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바로 이런 것들이 적용되는데, 시험 문제에서 세무 2급에서 많이 나왔던 거 밑에 보시면 영세율 과세신고도 있어요. 과세표준. 영세율도 일반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예요. 근데 영세율 사업자는 매출할 때도 매입할 때도 부가세가 없단 말이죠. 결국은 세무신고할 게 없어요. 그런데 뭐는 반드시 제출해야지 돼요? 서류,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거 신고 안 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0.5%가 가산세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이기 때문에 감면세율 적용받는단 말이죠. 이게 두 개,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두 개가 감면세율이 적용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지 가산세 계산할 때 문제에서 혹시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하고 맞추실 수 있어요. 자, 그거 체크해놓고 마지막으로 납부 지원 가산세, 지난번에 설명해드린 걸로 마무리해드리고 일단 예제 나올 때 한번 다시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121페이지에 다음은 일기 예정신고 시 누락된 자료래요. 지금 1번, 2번, 3번, 4번까지 네 가지가 일기 예정신고 때 누락했대요. 그러면 일기 확정신고 때 신고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모든 회계 처리가 누락된 자료입니다. 2022년 일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7월 25일에 반영하고 가산세 계산해 보세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제외하고, 왜? 중복 배제한다고 했었죠. 지금 여기 세금계산서를 누락했기 때문에 이 가산세 세율이 가장 커요. 그래서 밑에 있는 다른 가산세들은 중복을 배제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전표 입력은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네요. 거기 1번, 2번, 3번, 4번. 보통 공인회계사회에서 보는 그 스마트A 프로그램에서는 여기 1번부터 4번까지 전표 다 입력하라고 나와요. 그리고 반영된 걸 계산하니까 좀 깔끔하고 쉬운 면이 있는데, 얘는 전표 입력했다고 가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세 직접 입력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우고 여러분들한테 그 프로그램 있죠? 실행시키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기 확정 신고하라 그랬으니까 4월부터 몇 월까지? 6월 30일까지 신고를 해주면 되겠죠. 자, 우선 저기 1월 31일 지금 예정에서 누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결과치를 지금 여기 예정 신고 누락본 있죠. 매출에 대한 거 여기 매입에 대한 거 이쪽에다가 그 금액을 반영해 주셔야 돼요. 그럼 일단 1월 31일 대림물산의 제품 판매하고 7월 25일 발급하면 제가 여기 일기 확정 신고 납부하는 날까지만 발급하면 지연 발급이라고 그랬었죠. 지연 발급이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부가세 가산세라 그랬죠? 지연 발급은 1%, 그다음에 미발급은 2%. 자, 그러면 여기 딱 보시고서 공급가액은 3천만 원짜리고요. 부가가치세는 300만 원이라고 얘기해 놓고 전액 외상이라 그랬죠? 뭐 외상은 뭐 중요한 말이 아니고 일단 3천만 원짜리 누락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다 해보세요. 세금계산서 일기 예정 때 공급가액 3천만 원짜리 이렇게 지금 누락시켰죠. 됐나요? 자, 또 지나가면 다 까먹으니까 여기다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에 대한 가산세를 다른 게 아무것도 없다고 가정하고요. 얘에 대한 가산세만 계산해 보는 겁니다. 연습하기 위해서. 그러면 3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얘는 지연 발급이죠.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이라서 여기다 써볼게요. 세금 계산서 지연 발급. 왜? 7월 25일 날 발급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지연 발급은 가산세가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1%라고 그랬었어요. 그럼 계산을 해보게 되면 공급가액은 3천만원 곱하기 1% 계산하는 거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얼마에? 30만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따가 우리 계산하게 될 때 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서는 빼박으로 그냥 무조건 얼마를? 30만원을 계산해서 입력해 주셔야지 돼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누락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무조건 잘못됐겠죠. 근데 하나 지금 미리 생각하셔야 될 것은 제가 지금 뒤에 나와 있는 누락된 거 2번, 3번, 4번 다 지금 입력 안 했어요. 지금 오로지 이 하나만 입력이 안 됐다고 가정했을 때 가산세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요거는 잘 이해하시면 다른 자료 다 반영하고 결과값을 실제로 이제 풀어 드릴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그랬냐면 미납세액이라고 했었죠. 미납세액은 얼마예요? 3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300만원이 미납세액이 돼요. 미납세액에 대해서 지금 예정신고 때 지금 누락한 거죠. 그죠? 미납세액에 대해서 아까 그 뭐죠? 세율 곱해지는 거 무신고 뭐죠? 까먹었어요. 부정신고 있었죠? 부정신고일 때 여기다 써줄게요. 부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그 가산세율이 40%예요. 근데 부정이 아니라 일반 미신고일 때는 20%,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과소 또는 초과 환급 받았을 때는 여기 10% 요걸 적용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예정신고 때 누락했으니까 이 가산세 중에서 몇 퍼센트를 적용한다 그랬어요. 제가 10% 적용한다 그랬었죠. 10% 적용하게 되면 여기 30만원인데 지금 경감세율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신고불성실에는 경감세율이 적용이 돼요. 이것도 이따가
까먹을까봐 써놓을게요. 신고 불성실은 경감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지금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 날짜 차이가 며칠이 차이나요? 90일 정도 차이나죠. 즉 3개월 이내란 말이죠.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경감세율이 75%예요. 경감세율이 몇 퍼센트라고요? 75%가 경감세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납부를 하는 것이니까 경감받는 게 75%라고 한다면 나머지 25%를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세금 납부해야 될 가산세가 계산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5%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을 계산해 보시게 되면 300만원의 10%는 30만원 그쵸? 여기에 몇 퍼센트를 곱한다? 곱하기 25%만 하게 되면 금액 얼마 나와요? 4분의 1 하게 되니까 30만원 곱하기 25%니까 75,000원 나오네요. 75,000원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해놓고 갑시다. 자,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함으로 인해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관련된 가산세 30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고불성실에서 75,000원 계산됐죠?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지금 3개월 전에 300만원 내야 되는데 안 냈죠? 거기에 대한 이자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자 계산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여기서 부르냐면 납부 지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납부 지연 된 것도 가산세 계산할 때에도 미납세액에 대해서 계산합니다. 미납세액은 300만원이었고요. 여기다가 세법에서 하루치 이자를 얼마로 계산하느냐 하면 하루치 이자를 여기 만분의 2.2라 그랬었죠. 만분의 2.2 원래 2.5에서 바뀌었어요. 세법에서 2.2로 또는 10만분의 22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금액이 얼마가 계산됩니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만분의 2.2면은 220원이거든요. 하루 이자가 얼마라고? 이거 외워두는 게 편하겠죠? 220원 곱하기 300만원 해보세요. 아니, 300만원. 300만원 곱하기 2.2 나누기 만. 그러면 3저니까 660원 나오죠? 660원이 나왔고요. 그럼 300만원에 대해서 하루치 이자는 660원 3배니까 220원에 3배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몇을 곱하면 돼요? 미납일수. 이거 하루치 이자라 했잖아요. 미납일수가 그냥 예를 들게요. 9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660원 곱하기 91일 하게 되면 얼마 나옵니까? 계산을 두들겨 봅시다. 660원 곱하기 91 하니까 6만 60원 나오네요. 6만 60원. 자, 지금 이렇게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천만원짜리 하나 누락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계산해드렸던 요 방식에 의해서만 딱 틀을 계산해 놓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제일 가장 보편적인 틀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점이 없으면 가산세 계산할 때마다 아주 중구난방 날뛴단 말이죠. 헷갈려요 되게. 그래서 지금 세금계산서 매출 세금계산서 하나만 누락했을 경우 지연발급이에요. 누락했을 경우 가산세 이런 방법으로 계산한다. 여기 경감세율은 뭐에만 적용된다? 신고불성실 1 항목, 여기 신고불성실 항목에만 적용되는 세율이다. 자, 정리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거 그대로 다 반영을 해가지고
가산세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에 이건 지우고요. 2번에 보시게 되면 2월 14일 명품물산의 제품 판매하고 2월 말일 발급한 영세율 전자 세금계산서, 이 2월 말일에 발급했다 그러면 부가세는 없죠. 부가세는 없는데 공급가액은 변동이 있죠. 자, 그럼 여기 집어넣어 볼게요. 자, 여기 영세에서 세금계산서 여기에 해당되죠. 그죠? 그 공급가액은 얼마래요? 2천만원. 근데 얘는 지금 영세율이기 때문에 지금 미납세액이라든지 그런 건 없죠. 근데 얘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산세 물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 해당되느냐면 가산세에 해당돼서요. 거기 아까 쓴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 불성실, 얘도 신고 불성실에 지금 저촉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경우 가산세는 얼마라 그랬어요? 공급가액의 몇 퍼센트? 0.5%예요. 그럼 0.5%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공급가액이 지금 2천만원이었죠? 2천만원 곱하기 0.5% 하면 10만원 나오네요. 그죠? 여기 계산이 10만원 이렇게 돼요. 지금 교재에서 영세율 공급가액이 2천만원짜리가 누락됐다고 했단 말이죠. 자, 근데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지금 뭐 적용된다 그랬어요? 감면세율 적용된다 그랬었죠. 여기 몇 퍼센트예요? 감면세율로 75%가 적용되니까 가산세는 곱하기 몇 퍼센트로 계산한다? 25%만 내면 되겠네요. 그죠? 10만원에 25%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25,000원이 가산세가 되겠죠. 그래서 신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이렇게 적용이 돼서 지금 이따가 모를 때 가산세 계산할 때 요 금액을 입력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요? 그렇게 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시게 되면 2월 28일 대형 전산으로부터 원재료 구입하고 7월 25일 수취한 7월 25일날 수취한 세금계산서 판매 전액 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얘는 지연 수취가 되겠죠. 7월 25일날 발급받았으니까 이해되세요? 근데 매입 세금계산서도 지연 수취하게 되면 가산세 있죠. 얘도 그 공급가액의 0.5%예요. 이따가 요거는 여기 매입한 금액 공급가액에다가 0.5% 가산세 계산해야 되겠죠. 자, 요거는 좀 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계속 계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영세율과 관련돼서 가산세는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라는 거 미리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3월 28일 교재는 121페이지에 필수예제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걸 보시게 되면 대형 전산으로부터 원재료 구입하고 7월 25일 수취한 세금계산서 판매 공급가액은 1,500만원 부가가치세 150만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긴 매입 세금계산서가 지연 수취에 해당된단 말이죠. 매입 세금계산서 받은 게 뭐라고요? 우리 배웠던 대로 지연 수취에 해당돼요. 지연 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여기 공급가액에다가 곱하기 0.5%가 가산세예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얼마였었습니까? 1,500만원이었었죠? 여기 1,500만원 곱하기 0.5 하게 되면 어디가 있냐? 1,500만원 곱하기 0.5% 하면 75,000원이네요. 지금 얘는 빼박이에요. 그냥 뭐 공제고 나발이고 그냥 다 내야지 돼요. 75,000원도
그 지연수치 가산세로 계산이 되더라.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아있느냐? 세화 산업에서 접대용 그 선물용품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요 불공사항이죠. 매입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접대용이라면 불공사항일 것이고, 자, 봐요. 이거 어떻게 입력하는지. 조금 전에 여기 매입 세금계산서에서 여기 지연수치 있죠? 여기 1,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지 되고, 여기다 15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공급가액이 얼마짜리였었어요? 100만원짜리였었죠? 불공사항이요. 그럼 어디서 먼저 입력해 준다? 여기 1,500만원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자체는 불공까지도 포함하니까 여기 1,600만원이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160만원 이렇게. 그럼 여기에는 지금 공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들어가 있죠. 근데 얘는 불공사항이니까 불공사항 도로 빼줘야 되죠. 어디서 빼줘요?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서 똑같이 여기 100만원 하고 여기 10만원 맞나? 이렇게 해주시고, 매입세 잘못 넣었나? 100만원 10만원 150만원 맞죠?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세금계산서에 들어갔다가 불공사항에서 도로 그대로 빼줬으니까 여기 납부하는 세액에는 차이가 없겠죠. 됐어요? 그럼 저기서 주어진 네 가지에 대한 그 누락 사례는 다 입력이 끝났어요. 자, 그런데 아까 우리 그 가산세 계산할 때 미납세액이 있었죠. 미납세액이 아까는 그냥 매출 세금계산서만 누락했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계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요? 여기 매출세액 누락된 거 300만 원, 매입세액 여기 누락된 거 얼마? 150만 원만 계산해야 되죠. 여기는 물론 지금 뭐 얼마로 되어 있어요? 160만 원으로 되어 있지만 불공에서 마이너스 100만 원, 10만 원 빼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납세액을 얼마로 계산해야지 돼요? 미납세액은 150만 원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문제 계산할 때. 그죠? 자, 그래서 그 계산된 것이 어디 있느냐면 거기 122페이지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그 금액을 갖다가 보시고서는 자, 이 가산세를 하나씩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걸 페이지에다가 입력하면서 그 가산세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자, 아까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했죠. 지연 발급한 거 공급가액 얼마였었어요? 3천만 원짜리였었죠. 그러면 띵 치니까 30만 원은 자기가 그냥 자동 알아서 계산이 되죠. 지연 발급. 자, 두 번째 지연 수치 있었어요. 매입세금계산서 금액 얼마였죠? 공급가액 1,500만 원이었었죠. 여기 0.5%니까 75,000원 계산되죠. 여기 세금계산서의 지연 발급과 지연 수치가 계산됐기 때문에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다 무시해도 되는 거죠. 얘는 중복되는 것을 배제한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계산하셔야지 돼요? 신고 불성실 계산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해당되는 거 어디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여기 과소, 초과금 여기에 해당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불성실 가산세에 된 거 미납세액, 미납세액은 아까 얼마로 계산됐었어요? 150만 원이었었죠. 그죠? 150만 원에다가 자, 다시 한번 계산을 제가 해볼게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지금 15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가산세율 몇 퍼센트 적용한다 그랬죠? 네 가지 있었다 그랬어요. 근데 세율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뭐 부당 신고에 대한 건 40%, 그다음에 무신고에 대한 건 20%, 그다음에 일반 그 신고 과소 신고의 환급에 대해서는 10% 이렇게 해주고 신고불성실은 경감세율 적용된다 그랬었죠. 경감세율 적용되는 거는 지금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75%가 경감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산세 계산할 때는 반대로 남아있는 25%만 계산해 주게 되면 가산세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산기 한번 뚫겨 볼게요. 150만원 곱하기 10% 하게 되면 15만원.
곱하기 25% 하게 되면 37,500원이 계산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산하셔가지고 직접 입력해 주셔야 돼요. 37,500원. 이거 모르면 계산 당연히 못하는 거죠. 자동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37,50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납부지연 과산세는 납부지연도 마찬가지로 150만원 미납세액에 대해서 원래 신고했다면 2022년 여기 4월 25일날 신고했어야 되는데 2022년 7월 25일날 하게 되면 91일 자동으로 딱 계산이 돼요. 그리고 지가 알아서 나머지 금액은 다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10,000분의 2.2까지 자동 계산되게끔 여기 산식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까지 외워놓고 계산기로 두들겨서 계산할 줄 알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영세율 얼마짜리? 2천만원짜리 누락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2천만원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2천만원에 여기 0.5%면 10만원이 되는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도 신고불성실이기 때문에 적용되는 경감세율 25%를 적용해 주니까 10만원 곱하기 25% 하면 얼마가 나와요? 25,000원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력을 해주시면 가산세에 대한 계산이 다 끝났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요거 예제 하나만 갖고 정확하게 먼저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세무 2급에 보게 되면 그 1년치 중에서 가산세 문제가 전산세무 2급에서는 주로 부가세 부속서류 작성할 때 많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거 몇 개 기출문제 풀어가지고서는 익혀놓으세요.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잘 이해가 되겠죠? 이거 듣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면 10중 8구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산세무 2급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놓지를 않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도 있긴 있거든요. 참고해서 보셔도 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해달라고 얘기하시면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또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22페이지까지 해가지고서 가산세 계산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뭐지? 123페이지 내용은 예정신고 때 누락한 것을 확정신고 때 신경 쓰지 않도록 미리 등록을 해놓는 그 절차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니, 물론 세무 2급 때 다 해보셨던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세무 1급에서도 이 내용이 나름 중요한지라 다시 한번 복습하게끔 예제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요거는 전 마무리 했으니까 다 끝내기로 하고요. 데이터 저장하고 3월 31일 대형 전산에서 원재료 공급가액은 100만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 전자분 아니래요. 일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해당되는 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일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건 관두고요. 우리 입력부터 해야 돼요, 자료를. 그러면은 여기 세금계산서를 누락했으니까 우리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메인 매출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날짜는 3월 31일로 하시면 돼요. 자, 부가세 유형은 원재료니까 51번 과세, 그 다음에 내용은 원재료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공급가액은 100만원짜리래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형 전산. 여기 엔터 치고 넘어가야 될 것이고요. 분기는 외상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외상매입금으로 해서 다 처리가 끝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지금 얘는 지금 예정신고 벌써 지났어요. 얘는 누락했으니까 확정신고 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거 기억했다가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락된 걸 찾았으면 바로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신고서 자체에 바로 등록이 먼저 되어 있으면 이거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반영을 시키느냐 하면 여기 위에 보시면 간편집기라고 되어 있죠. 요거 오른쪽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예정 누락분 해야지 되는데 왜 안 나와? 채권? 왜 자기네들은 그걸 눈에 보이는데 나 자꾸 까먹어? 얘를 갖다가 등록을 해야 되니까 간편집게 클릭하셔서 예정 누락본 얘를 클릭을 해주시면 날짜를 입력하라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 보통 확정신고 첫날로 입력하는 게 제일 찾기가 수월해요. 그래서 2022년 04월 01일 이거 왜 이래? 2022년 4월 1일 이렇게 해놓게 되면 확정. 그럼 여기 한 건 예정신고 누락본 아닌 거 등 나와 있잖아요.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 위에 누락이라고 뜨이죠. 그럼 이 전표는 예정신고 때 누락된 전표라는 것도 표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 확정신고 해야 되니까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4월 1일부터 조금 전에 우리 입력했던 가산세 입력했던 개를 보면은 100만 원이 추가로 반영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근데 굳이 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이 124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125페이지 지금 지난번에 그렇게 강조했던 공급 특례, 간주 공급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세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밑에서 두 번째 거 공급 특례, 간주 공급에 대한 걸 갖다가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산 내용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그 간주 공급에 대해서 우선 이거 아직 못 외우시는 분 있으면 외우세요. 제가 또 외우라고 또 부르면 또 시간도 가고 또 시간 등등 할 테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여기다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보는 분을 위해서 자, 간주 공급은 뭘로?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판매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것으로 봄. 어디서? 국세청 입장, 부가세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간주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판매한 것으로 봤으니 문제에서 가격을 주게 되면 두 가지를 줘요. 시가가 예를 들어서 200만원짜리 그 다음에 원가가 150만원짜리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주게 되더란 말이죠. 자, 그럴 때 간주 공급의 말뜻 자체가 판매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까 시가가 200만원짜리라면 부가세 예수금 얼마를 납부하라는 얘기예요. 20만원 납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이 간주 공급 입력할 때 우리 부가세 유형 코드번호 몇 번이었어요? 이 증빙서류가 없잖아요. 14번 건별로 입력을 하시면서 공급가액은 여기 200만원, 그럼 세액은 20만원 자동 계산되죠. 그리고 회계 처리할 때 뭘로 한다? 원가로 회계 처리한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도 또 한 번 더 복습하시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매출 거래처한테 회사 사옥을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북은 재화죠. 노트북을 갖다가 공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접대비로 회계 처리가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그리고 매출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줬으니 당연히 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돼요. 사업 간주 공급 중에서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고 그건 재화가 공급됐으니 당연히 부가세 부과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건별에다가는 해 놓으시고 공급가액은 얼마로 판매된 것이니까 200만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셔야 되고 세액으로 20만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밑에 부가세 처리가 어떻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놓고 대변에는 제품 매출
그래서 2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에서 20만 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근데 부가세 예수금 우리는 얘를 납부해야지 되는 거예요. 간주 공급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입력하고 난 다음에 간주 공급과 관련돼서 그냥 놔둬야 될 것은, 얘를 놔두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부가세 예수금 포함돼서 납부가 되겠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제품 매출은 우리가 판매한 게 아니죠, 이거 지금. 그죠? 이 제품을 누구한테 줬어요? 거래처한테 줬으니까 이 계정을 뭘로 바꿔줘야 돼요? 제품을, 재고자산이 제품을 준 거니까 주시고, 판매한 게 아니라 우리 회계 처리할 때는 원가를 없애줘야 되겠죠. 여기가 150만 원이 제품이라고 이렇게 써주셔야지 돼요. 자, 그 결과로 여기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회계 처리해요? 제품 지금 원가로 150만 원짜리 거래처에다가 줬고요.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20만 원도 지금 세금 납부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거래처 때문에 돈 발생한 비용은 접대비로 얼마가 발생한 거라고 본다? 170만 원이 접대비라고 본다. 그래서 원가로 회계 처리하라는 게 바로 이런 말이라고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자, 요거만 여러분들한테 벌써 2번 이상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 거, 이런 건수들, 이렇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 거리들이 총 4가지가 있다고 제가 얘기 드렸었어요. 간주 공급에 여기서 나왔던 첫 번째 것은 자가 공급이에요. 자가 공급이라는 것은 이 사업자는 사업장을 2개 이상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했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공급을 하니 증빙서류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단 말이죠. 이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첫 번째 거는 뭐냐면, 면세 사업 전용을 하게 되면 자가 공급 판매한 것으로 보겠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사올 때 매입세 다 공제 받았을 때 이 간주 공급이 성립이 돼요. 사갖고 왔을 때 매입세액을 갖다 공제 안 받았다면 간주 공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가 있나? 두 번째로는 우리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에 전용이 됐다면, 원래 1000cc 넘는 그 비영업용 수용차에 관련된 세금계산서 받으면,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받으면, 현금 영수증 받으면 다 불공상이죠. 여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네가 회사에서 사용할 것처럼 사왔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어디서 사용하게 되면, 소형 수용차에서 사용하게 되면 얘 지금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란 얘기죠. 근데 표정이 요게 좀 아리까리하신 것 같아. 자, 요거 하나 더 쓰고서 일단 자가공급에 해당되는 세 번째 게 뭐가 있느냐면 타 사업장 반출. 근데 목적이 뭐일 때만, 판매 목적일 때만 얘를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비사업용 소형 수용차 자가 공급으로 전용되는 게 얘가 간주 공급인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시, 자가 공급 중에서 비사업용 소형 수용차에 사용되는 게 왜 간주 공급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없으세요? 자, 참고로 그러면 손 안 드셨으니까 넘어갑니다. 궁금하신 분은 전산세무 2급에 간주 공급 제가 설명하는 거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하긴 뭐 시간도 좀 촉박하니까.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개인적 공급이 있어요. 개인적 공급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대표이사가 자기 집에 딸 졸업했다고 회사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노트북 선물로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트북은 재화예요. 재화가 공급되면 뭐가 부과된다? 부가세가 부과된다 그랬죠. 이해됐음? 그러면 200만원짜리 판매한 거하고 똑같다 그랬죠. 근데 대표이사가 딸한테 주면서 영수 받겠어요? 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증빙서류 없죠. 그게 간주 공급
개인적 공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금액으로 20만 원은 부가세 예수금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여기서는 접대비였었지만 대표이사가 쓴 것이니 그때는 가지급금이라고 써 놓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근데 세무 1급이니까 그거 정도는 아셔야 되겠네.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직원들 있잖아요. 창립 기념일날 노트북을 갖다가 선물해 줄 수 있잖아요. 우수한 사원한테. 아니, 우스운 사원 말고 우수한 사원한테 회사에서 선물로 노트북 선물해 줄 수 있단 말이죠. 포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0만 원짜리 줬대. 근데 기록할 때는 190만 원만 기록해야 돼. 왜 그러지? 10만 원은 공제해 줘요. 10만 원까지는. 직원들한테 200만 원짜리 판매가로 공급을 하더라도 10만 원은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줘서 190만 원을 공급가액으로 보고 부가세 예수금도 19만 원이 돼요. 이런 거는 세무 2급까지는 배운 적 없으시죠? 세무 1급에서 이제 이런 것도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직원들을 위해서 재화가 공급되더라도 얼마는 10만 원이 공제된다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좀 전에 아까 했던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 세무 이거 공부하실 때도 여기에 대한 사례 밑에 쭉 여러 개 많이 나왔었을 거예요. 실무에서도 요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잘 봐두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를 갖다가 한자어로는 잔존재화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그렇게 부가세법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랍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용부터 암기를 하고 계셔야지 이해가 돼요. 그 설명 듣고 문제 풀어보고 이게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다면 구분조차를 못합니다. 그래서 꼭 암기하시라고 제가 우리 수업하면서도 벌써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125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가공급, 그 다음에 그 제외사항에 별표해놓고 여기도 시험 문제 세무 1급에서도 잘 나오는 항목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의 의미와 종류, 그 다음에 제외사항.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26페이지 사업상 증여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125페이지에서는 여러분이 세무 1급, 회계 1급부터 세무 2급 총체적으로 간주공급에 대한 최종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125페이지에 공급 특례, 간주공급 있죠. 별표 3개 해놓고 되게 중요한 항목이니까 잘 구분해서 연습을 해 놓으시라고 얘기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더 이상 나오면 설명을 많이 안 할 것. 얘가 법인세법에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자, 그래서 여기는 지우지 말고요.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125페이지, 126페이지 지금 정독해서 천천히 지금 읽으세요. 자,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면 126페이지에 필수 예제, 그래서 다음에 공급 특례로 예상되는 자료들을 이용해서 2022년 일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회계 처리하는 건 관두래요. 그럼 요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우리 그 4번인가 기타로 되는 거 있죠? 거기 다 입력해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간주공급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씩 봐요. 제가 써드려 놓은 거 안 지웠으니까. 면세사업으로 전용하게 되면 지금 공급가액에 150만원 써야 돼요? 180만원 써야 돼요? 면세사업 전용이 됐으면 180만원 써야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업무용 수용차 1000cc 넘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디에다 써줘야 되겠습니까? 수리에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면은 시가인 70만원 써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 목적이라 하면
80만 원 써주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특별재난 구호품 요거는 지금 기부금에 해당되죠. 그래서 요거는 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대표이사 개인적 이게 개인적 공급이죠. 그래서 50만 원 더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창립 기념일에 직원 2명한테 예, 지금 선물 줬다 그러죠. 100만 원인데 제가 아까 얼마는 빼라 그랬어요. 그럼 20만 원 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80만 원이 되겠네요. 그 결과 127페이지 보시게 되면 460만 원을 지금 여기 일기 확정 신고 때,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기 확정이라고 했으니까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기 해놓고 여기 기타 여기 해당 금액에 얼마 입력해 주시면 돼요. 99,616원 여기다가 더하기 460만원 해주시고 옆에다가는 46만원 해주면 되겠죠. 그럼 금액 한번 또 입력을 해볼게요. 99,616원 더하기 460만원 하게 되면 여기가 4, 6, 9, 9, 6, 1, 6 이렇게 될 것이고요. 나머지는 그만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 지금 여기 우리 세무 이육서부터 여기 그 기타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14번 건별로 입력하게 되면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요 칸이 간주 공급과 간주 임대 두 개가 되게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세무 1급에서는 총괄적으로 이 중요하다는 항목을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상의 것은 잘 나오지 않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세무 1급에서 지금 내용이 특수한 게 나온 게 절대 아니란 말이죠. 아까도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세무 1급은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알고 있는 것들을 복합, 융합시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잘 판단을 하셔야지 문제를 정확히 푸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내드란 얘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126페이지 하고요. 127페이지까지는 끝났고 잠깐 쉬셨다가 128페이지에 부가가치세 전제신고 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저기 앞에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중요하다고 하는 그 공급 특례, 간주 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셨고요. 그다음에 교재는 12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라고 되어 있어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에 대한 거 거기 그림으로 부속서류 저장 마감하세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완성하고 마감하세요. 그다음에 전자신고용 파일 제작하세요. 형식 검증, 내용 검증하세요. 전자 제출하세요. 네 가지가, 다섯 가지로 쭉 흐름이 되어 있는데 요걸 그냥 절차로 여러분들이 자료 입력하고서 얘를 갖다가 한번 신고한 화면 나오는 것까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30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우리가 직접 자료 입력하고 그 자료를 갖다가 바탕으로 해서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여지껏 입력했던 이 회사 코드 번호는 9000번이었는데 여기 신고 마감할 거는 130페이지 보시면 9300번이라고 되어 있죠. 회사가 바뀌어야지 돼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여기 끝에 회사라고 되어 있죠. 회사 클릭하시고요. 근데 여러분 9300번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지금 저는 해놨는데 여러분께 없을 것 같아서 자 봐요. 지금 전 그 9000번은 마감이 됐어요. 그 9000번은 다시 안 볼 것 같으니까 9000번을 갖다가 백업을 받으러 오세요. 그리고 위에 또 결산해서 9,000 봤어요. 그러니까 백업을 받아 놓으시고 그다음에 그 전산 세무 1급 있잖아요. 전산 세무 1급 그 백업 백데이터를 갖다가 설치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그 파일들 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나? 잠깐 정리를 해놓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회계 백데이터를 갖다가 여기 경영과 회계라고 하는 도서출판 그 출판사에서 전산세무일고 A, B에 대한 거 다운을 받으셔서 다 설치를 끝냈어요. 자, 그럼 회사를 이제 눌러보시게 되면 아까 회사 목록 쭉 나오죠. 여기서 9300번을 갖고 하자고 그랬으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9300번 전자신고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변경 누르시게 되면 회사가 위에 9000번에서 전자신고라는 회사로 딱 바뀌어 있단 말이죠. 여기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안 되신 분 손 다 되셨어요? 자, 그럼 다음 거 진행합니다. 130페이지 보시게 되면 전자신고 6월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를 마감한 후 2022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자로 하시오.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은 150만원이 있으며 반드시 회사 코드 9300번 확인하고 입력할 것이라고 워닝을 주고 있네요. 자,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세요. 맨 날짜는 6월 7일. 자, 유형은 세방전자의 제품 2600만원 판매했대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기산서 발급했다고 했으니까 부가세용은 과세, 그 다음에 품목은 제품, 수량은 없고 2600만원, 거래처는 세방, 세금계산서 발급했다고 했고요. 분계는 전체 외상. 그럼 첫 번째 그 거래는 입력이 끝났고요. 두 번째 6월 9일 거래네요. 6월 9일 거래 입력하시고요. 남해전지에 제품 110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이 됐대요. 공급대가로 나와있네.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해당 채권은 외상매출금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똑같이 지금 얘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고 하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다. 매출 카과, 품목은 제품, 수량은 없고요. 공급대가로 1100만원 하면 100만원 나눠질 거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남해전지,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현대카드 쓰면 되겠죠. 분계는 카드로 하게 되면 외상매출금으로 자동 됐죠. 요것도 끝났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6월 12일 거래입니다. 6월 12일 거래 울산전자로부터 원재료, 수량, 단가 외상으로 매입하고 별다른 거 없네요. 51번 원재료니까 과세 원재료 해주시고요. 수량은 1200개, 단가는 18,000원, 거래처는 울산전자, 생기산서 받았고요. 외상으로 했다고 했으니까 외상. 그 다음에는 6월 18일 거래 광주전기로부터 원재료 550만원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네요.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그래도 카과가 되겠네요. 매입 카드 과세 57번이죠. 그 다음에 품목은 원재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550만원, 거래처는 광주전기, 신용카드는 하나 카드, 그 다음에 분계는 충족했다 카드로 받았으니까 원재료 외상매입금 다 됐네요. 자, 주어진 대로 지금 우리가 전자신고라고 하는 코드번호 9300번의 회사에다가 지금 6월달에 벌어진 그 거래를 갖다가 다 입력을 하셨어요. 뭐 확인하는 거야. 130페이지에 따라하기 1번, 2번, 3번,
4번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3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쭉 나와 있죠. 교재하고 똑같이 나오게 하려면 날짜 하지 말고 이렇게 비교하시면 월만 입력하시고요. 날짜를 지워버리면 우리가 입력한 내 날짜에 대한 입력 상황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말이죠. 자,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한다는 뜻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얘네들은 다 지금 세금계산서 등등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신고하기 위해서는 부속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마감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신고가 안 된단 말이죠. 마감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부가가치세에서요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되어 있죠. 세금계산서 합계표 클릭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까지 주의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당되는 내용들이 싹 반영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뭐 다른 거 보나마 안 하죠. 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부속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마감한다 그랬었어요. 마감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요 위에 보시게 되면 F7에 지금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다른 거 뭐 손댈 거 없어요. 그냥 요거 마감 하게 되면 여기 빨간 글자로 표시가 될 텐데 맨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마감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전자신고할 때 이게 안 돼 있다고 이게 나온단 말이죠. 뭐 실수를 하고 이거 안 하고 해보셔도 그럴 기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금방 아시게 될 거고요. 왜 부가가치세 신고서 얘도 마감해야 돼요. 이게 빨간색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 얘가 신고가 들어간단 말이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여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3번에 보시게 되면 마감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요 마감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 매입 중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대로 해서 F3 누르시면 됩니다. 뭐 유의사항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여러분 그거 떴나 이런 거? 안 떴어? 왜 나만 떴어? 신용카드 거 마감 안 했죠? 이렇게 마감이 떠요. 지금 여기 마감일자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부가세 관련된 부속서류 다 마감하라 그랬죠?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리네. 다시 여기 신용카드 관련된 거요. 신용카드 4월달 거, 6월달 거 떴죠? 여기도 마감 됐고 부속서류 다 마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얘도 4월 6월 해서 저장 있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다시 4월 6월 이를 마감. 자, 그러면 위에 보시게 되면 부속서류 마감시켜놓고 뒤에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마감이라고 띡 떴죠? 됐어요. 자, 이렇게 부속서류와 부가가치세 신고서 마감한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전자신고라고 되어 있죠? 요 밑에 전자신고 클릭하시면 돼요. 자, 전자신고할 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회계 프로그램 안에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데이터를 전송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 신고할 그 파일을 먼저 생성을 시켜야 돼요. 그 파일을 해당되는 파일을 생성시키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서는 제작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날짜
4월부터 6월까지 선택하시고요. 엔터 치게 되면은 지금 우리 회사 사업자 등록번호와 회사명 해당되는 거 마감 상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파일의 상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국세청에 지금 보내기 전에 우리 거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보고 여기 클릭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뭘 해라고요? 요거 이제 파일로 만들 거예요. 제작이라는 거 누르시면 돼요. 비밀번호를 설정하래요. 근데 여기 비밀번호는 8자리 마음대로 설정해도 되는데 교재에서 설명할 때 1234 8자리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1234로 1234 2개 일단 써놓자고요. 1234 확인. 그럼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전자신고 데이터가 보통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말이죠. 여기 제작 경로 보세요. 제작 경로가 지금 어디로 되어 있어요? 그냥 C 드라이브 자체에 되어 있죠.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이런 신고를 종종 한다 그러면 폴더를 하나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자신고 데이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냥 확인 누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거 이제 전자신고 할 거거든요. 파일 어디 있는지 안 찾아요? 좀 이따 찾을게요. 자, 여기 홈택스, 여기 우리가 전자신고 국세청으로 보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각각의 회사에서 작성한 그 파일과 국세청에서 여러 군데서 오는, 수백 군데 수천 군데서 오는 그 파일이 일치할까요? 일치하지 않을까요? 일치하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걸 갖다가 국세청에서 읽어드릴 수 있도록 파일을 국세청 데이터에 맞게끔 컨버전,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이 하긴 하는데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해요. 근데 여러분 뭐만 눌러주면 돼? 절차상 순서만 제대로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홈택스 바로 가기를 띵 눌러보면 아무것도 안 나오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상태가 이렇습니다 라는 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닫기 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홈택스 화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하는 거 유심히 보기만 하세요. 따라하지 말고 보고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우리 거 전자신고할 거 데이터 만들어 놨죠. 다시 만들어 놓은 거 봤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C 드라이브에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스텝 1 세금 신고, 스텝 2는 신고 내역, 스텝 3는 삭제 내역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파일을 변환하라는 거, 변환 결과 조회, 그다음에 전자 파일 요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또 변환 순서도 친절하게 여기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골치 아프잖아. 하는 거 직접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우리가 국세청 자료로 우리가 만든 파일을 국세청 자료로 변환시켜야 돼요. 우리 거 만든 거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찾느냐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찾아보기 있죠. 찾아보기 클릭하세요. 그리고 아까 우리 C 드라이브 있었잖아요. C 드라이브 맨 밑으로 쭉 내려가 보세요. 그럼 오늘 날짜로 해서 ENC 2022년 10월 31일 되어 있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요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열기만 누르시면 돼요. 그럼 여기 파일이 딱 들어와 있죠. 보이셨나요? 그 다음부터는 여기 파일이 들어왔는데 얘가 국세청 파일로 전환시킬 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여기 맨 밑에 보시게 되면 형식 검증이라고 되어 있죠. 형식 검증 순서대로 누르시면 끝나요. 봐요. 형식 검증 비밀번호 넣어달래요. 아까 몇 번이었어요? 1234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여기 파일 들어와 있고 여기 띠리릭 검증 파일 형식 이상 없다고 나와 있죠. 두 번째 형식 검증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 누르시면 돼요. 자, 검증하니까 대상 납세자 수는 하나, 그 다음에 라인 11줄 등등 다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용을 검증하겠대요. 내용 검증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오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금방 끝나요.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자, 검증 완료됐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전자 파일 지출. 그럼 여기 파일이 쭉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자, 이거 그대로 지출할까요? 과세 표준은 3,600만 원이고요.
실제 납부의 세액 얼마라고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전자 파일 제출하기 이제 띵 누르잖아요. 그러면 정상 변환대 신고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요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부가세 신고할 때마다 원천세 신고할 때마다 각종 세금 신고할 때 전자 신고하게 되면 이게 나와야지 돼요. 그럼 정상적으로 신고됐다고 요거 인쇄해가지고 파일에다가 첨부해서 보관하시면 되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 설명은요. 지금 교재에서는 130페이지의 문제에 대해서 신고까지 132, 133, 134, 135, 136 페이지까지 결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137페이지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실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이고요. 138, 139, 139페이지도 여러분이 많이 다뤄보셨던 부가가치세 부속서류에 대한 회계 처리들 지금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뭐 그렇다 보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0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네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140페이지까지는 제가 설명해 드린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시고요. 지금 설명해 드렸던 여기 전자파일 전자신고 한번 천천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보고서 결산까지 갈 수 있으려나? 자, 일단 설명은 여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파트는 결산 파트예요. 결산 파트는 제가 별도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